네, 방금 소개받은 성석환입니다. 몇 개월 전에 그 12월에 좀 포럼을 뭘 하면 좋겠냐. 우리 도시공동체연구소가 올해 같이 포럼 멤버로 참여했는데 우리가 주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주셔서 그럼 주제를 이렇게 하면 좋겠고 또 12월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장신대 교수니까 개신교 목회자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에 개신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야 이걸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다가 뭐 또 12월에 한 해 마무리하면서 조금 더 격려하는 시간도 갖자 그런 의미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광진구하고 서울시하고 이제 캠퍼스타운이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학교 담당자로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바가 있고요. 광진구에서는 사실 저희 연구소는 광진구의 지역 단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광진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같이 하게 됐고 오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씀은 도시공동체 운동과 종교 역할인데 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학교에서 저런 걸 가르친다고? 예,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그 사회단체에서 강의하는 내용들을 좀 잘 엮었습니다. 섞어서 하는 거니까요. 이게 잘 보이세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그죠? 하여튼. 앞에 불을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예. 저는 안 나와도 되니까. 저희 도시공동체연구소는 도시 문제를 먼저 다룹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분이 쓴 도시의 승리 이 책을 보면은 도시가 인간에게 얼마나 이로운 점인가. 도시는 인간에게 굉장히 좋은 발명품이다. 긍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시각보다는 도시가 과연 인간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가? 도시가 과연 인간의 공동체를 증진시키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도시가 더 사람 중심적으로 변화되고 이러려면은 여러 기관들, 주체들, 정부가 수고해야 되는데 특별히 종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굳이 종교를 왜 하느냐? 이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종교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합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지금 종교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종교도 시민사회인으로서 이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이런 것이죠. 이미 사회 구성의 공간, 그러니까 물고기로 보면 물과 같은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시골이라 할지라도 100기가, 200기가 쓰기 때문에 이미 그 얼반 라이프를 산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행정적이고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이다. 어디서나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도시적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연구자들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막수주의. 그러니까 도시가 인간들을 불편하게 해. 그리고 불공평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등하게 만들고 조금 더 정의롭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도시는 이 공간은 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그래서 높은 고층 빌딩도 줘서 더 편리하게 만들고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삶이 달라져. 이런 문화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면 쭉 깔려있는 책은 대부분 이 문화주의적 관점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도시학자들, 텔레비에 나오는 분들은 대체로 도시 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학자들은요, 도시를 세 가지로 봅니다. 도시는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간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다. 그리고 사회학적인 연구의 대상으로서 도시고요. 이게 이제 정주에서 살면서 사회인으로, 사회라는 개념은 이전에 없었던 개념이잖아요. 도시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사회라는 개념이 발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도시는 뭐냐면은 농업혁명을 넘어서서 또 기계문명, 또 도시문명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개체 단위를 우리 사회라고 하죠. 이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활성화된 공간으로서의 도시, 이 사회로서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로서의 도시, 이건 도시주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하고 도시를 어떻게 재계획하고 재조정했을 때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 연구들의 주제들은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에서 늘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해요. 교회로서는 교인들도 다 도시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우리 교인들이 더 행복하게 살게 하려면은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때문에 이제 도시 선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앤소니 기든스라 여러분, 이미 90년대 제3의 길 얘기한 분이죠. 도시주의에 관한 최근 이론들은 도시주의가 자율적인 과정이 아니라 지배적인 정치 경제적 변화의 패턴과 연관지어 분석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좀 쉬운 말로 하면 도시가 이미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도시의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도시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 근대 도시의 주체로서 시민을 상정합니다. 중세의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이 이제 시민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왕이나 또 귀족들에게 권력이 있었는데 그들의 권력을 시민의 권력으로 또는 중산층의 권력으로 가져온 그런 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라는 분들이 아주 영향을 끼친 초기에 기독교 정신이 자본주의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한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됐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 자유시장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발전되면서 점점 자본의 힘이 커지니까 도시의 모든 또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자본에 의해서 통제되고 돈에 의해서 움직여간다. 이런 비판적인 논의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네트워크 사회, 21세기 네트워크 사회라는 책을 쓴 이 매뉴엘 카스텔, 미국 캘리포니아 USA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재생산해내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집합적 소비가 이루어진 장이 도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그 집단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데이빗 하미는 막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막스주의자면은 뭐 빨갛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매우 이념적으로 도시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불평등에 제일 관심이 많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 축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잉여물을 도시의 건조 환경으로 구축해내는 것이 자본주의 도시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본주의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식으로 건물을 구성하고 도시를 만들겠죠. 어떤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어떤 그 도시학자 그 건축가가 자꾸 고층 빌딩 많이 지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던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본 축적이 용이하도록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야 더 편해진다는 건데 실제로 그러냐라는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나 계급 이런 것보다는 문화적 상징, 소비 규범, 이미지, 담화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주 MZ 제너레이션들이 이런 데 관심이 더 많아지죠. 그래서 중심보다는 변방이나 지방에 더 최근에 보니까 그 정부에서 주관한 지방으로 내려간 청년들이 농촌을 어떻게 혁신했는가 대회를 하더군요.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내려가서요. 이 다 무너져가는 농촌을 막 살리고 있어요. 굉장히 희망적인 스토리죠. 이런 것들 청년들이 이런 데 관심이 많고 또 이 도시가 어떻게 AI와 또 초공간 사이버 공간으로 변해가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도시를 바라보지만 핵심의 문제는 역시 빈부격차의 문제가 학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럼 왜 당신은 학자들 얘기하느냐? 예, 교회로서도 일반적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만 종교단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 도시의 문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뭐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지? 우리가 믿는 신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시의 지금 불평등 문제다. 양극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독교로서는 선교적 함의가 너무 지금 교회가 중산층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관심이 좀 떨어지고 있고 또 도시 불평등이 구조적인데 이 구조에 대한 문제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불이웃도 합시다 이렇게 이제 그 좋은 말로 끝내버린다는 그런 반성을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공동체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역사적으로. 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확산되잖아요. 지금 그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민영화돼요. 국가가 갖고 있는 공공의 영역들이 다 민영화돼 버리는데 그때 공공주택과 복지가 축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재생의 투자화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더 긴장감 있게 고도화시켜요.
그리고 강제 이주, 원주민들이 쫓겨나 버리죠. 재개발하면. 이런 문제를 그냥 막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 유연성, 요즘에 뭐 택배, 쿠팡 이런 거 말이 많은데요. 쉽게 사람을 해고하고 쉽게 들이고 이런 일들이 이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유학 갔는데 유학 갔을 때 다시 들어오게 된 이유가 IMF 때문이었거든요. IMF 이후에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갔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역설적으로 바로 이때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 공동체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됐다가는 도시가 망가지겠다. 사람들이 다 불행해지겠다.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도시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도시에 살더라도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더 고도화시켜야겠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함께 더 잘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발전 단계를 보면은 처음에는 시장 국가가 공백 자리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가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단계 나온 게 우리가 막 마을 만들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주민 조직화, 연대 거버넌스가 이제 합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니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가 있었고요. 마지막 단계 최근에 지역 자산화 운동. 그러니까 국가나 관공서가 주는 돈만 의지했다가는 안 되겠다. 지역 주민 공동체가 자신들의 돈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만의 공간을 마련해야겠다. 그래서 자산을 만들어서 광진구가요.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자산화 모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미권에서 새로운 운동들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조직운동했어요. 이념운동하고 뭐 그 반정부 투쟁하고 그랬는데 점점 시민운동으로 바뀝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래서 시민 자신이 스스로 힘을 갖게 되는 자산화, 소유 자산화를 받게 이거 결국은 시민사회가 성숙해지고 시민 공동체가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CDC,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그러니까 지역 발전 조합 이런 게 생겨나게 되고요. 영국의 CLT, Community Land Trust, 결국은 땅의 문제다. 이래가지고 이 땅을 공공의 자산으로 매입을 해서 이 위에 시민 자산을 올리는 거죠. 그 여기에서 공동체 운동도 하고 커뮤니티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 것들이 늘어나야만 그 지역이 더 살기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성미산이 원조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명 마을 공동체이고요. 공동육아 협동조합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뒤로 이런 발전 단계를 거쳐서 대부분 도시공동체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그 귀중한 한국사의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아시죠? 스페인 몬드라곤 노동자 협동조합입니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망가질 때 신부님들이 이제 각성을 하셔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지역 안에서 어떤 조합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그 공동체 스스로가 자득해 가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뭐 여기 은행도 있고 교육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단단해질수록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가 더 행복해지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인도네시아 BRI 뱅크 요즘에 조금 어려워지고 지도자가 좀 타락해갖고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서민들을 위해서 저리로 그때그때 필요한 융통 자금을 줘가지고 그들이 작은 가게를 투자하기도 하고 창업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지역 자산화 운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여기까지 지금 막 가다가 스탑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고도화되지 못했어요. 이게 고도화되는 찰나에 지금 국가 위기를 겪은 셈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단체나 지역단체에서는 앞으로 요거를 조금 더 고도화해야 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종교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보면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 뭐 유불선 다 똑같아요. 뭐 불교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데, 북미의 기독교가 막 부상을 하고요. 남미의 오순절이 있고, 중동의 이슬람주의 등등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도시가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고 AI가 나오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안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이머징 하더라, 부흥하더라. 유럽에서도 전통적인 기독교 약화 속에서도 다양한 종교가 새롭게 그 역할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달라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종교가 개인의 문제, 사적인 취향의 문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예, 새로운 방식으로 공공의 관심에 기울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전쟁, 여러분들은 이제 그 신문지상에 나오는 뉴스에만 보기 때문에 그 잘 모르실 텐데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종교적 기원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푸틴이 전쟁 나올 때 기본적으로 키릴 대주교한테 가서 무릎 꿇고 이제 안수받고 나오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은 왜 그러면 대주교가 전쟁을 허락했느냐. 기본적으로 이 동방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고유의 그 형제국이었는데, 서방 기독교, 여기 이제 기독교 안에서 동방 종교회와 서방 기독교, 바티칸이죠, 교황청이죠. 이게 다르거든요, 좀 체제가. 이 서양 쪽으로 넘어간다.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은 자본주의에 찌들어 있는 서방 종교의 형제가 팔려가는 걸 참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적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동 그 팔레스타인 전쟁은 말할 것도 없죠. 또 네팔 다 마찬가지죠. 전부 종교적 배경이 있고 종교가 분열의 갈등에 지금 원인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종교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공동체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그 무슬림 최연소 뉴욕 시장 만다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반 트럼프 진영의 승리다.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다. 이렇게 읽는 건 이 꼰대 기성세대들의 관점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분이 비록 이슬람 신도였지만 이분을 지지한 기독교인들이 38%에 이르러요.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다니가 자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뉴욕에서 고통받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걸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잘 봐야 됩니다. 종교인들, 저 같은 종교인들 또 종교단체들이 오늘날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를 이 사건으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서울 국제 불교 박람회에서 관람객이 20만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20, 30대가 73%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리타분한 종교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처 한섭,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나는 홀로 아니라 나는 절로 이래가지고 거기서 미팅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연등할 때 사람들이 불교 신자도 아닌데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인들이 각박한 도시 속에서 지쳐 있는데 잠시나마 연등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예, 잃어버린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갈망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캐톨릭 신자도 아닌데 그 바티칸 그 콘클라베 그거를 다 뉴스를 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시대가 잃어버린 종교적 심성, 그거를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그럼 잠시나마 얻고 싶은 거예요. 종교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교가 뭘 해야 되냐는 그 연구를 한 학자들을 우리가 보통 후기 세속사회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세속사회주의자들은 종교는 필요 없다 얘기했어요. 근데 후기 세속사회의 학자들은 종교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갤럽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이미 62%가 비종교인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40%밖에 안 돼요, 이제는 우리 사회에. 그만큼 기성종교는 안 가요. 근데 나머지 60%는 그러면 아예 종교에 무관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성 제도권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지, 여전히 종교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은 관심이 많다는 거. 비견한 예로 무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는 곧 의미의 원천.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성 제도권 종교는 안 가는데 왜 무당을 찾아갈까요? 왜 점을 볼까요? 왜? 그 이유는 뭡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어쨌든 간에 그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건 종교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resources of meaning이라고 그러는데, 종교를 떠나서는 인간이 자신들의 의미를 제대로 밝혀내기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정적인 사실은 저 같은 학자들이 보는 이제 미팅인데요. 한 사람은 완전히 막스주의자예요. 위리가 하버마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 베네딕토 16세 이제 서거하셨죠. 베네딕토 16세 교황이셨어요. 이분이 뮌헨 가톨릭 교회 주교로 있을 때 그 이웃에 있는 80세, 81세 생전 처음, 당연히죠. 유신론자와 무신론자가 만날 일이 없잖아요. 80평생 이분들이 처음 만나갖고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 성찰과 세속적 의식, 이성과 신앙이 상호 보완적인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두 영역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젠 더 이상 종교를 배제한 이성만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맨날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서로 비난하고 갈등 일으키는 거 외에는 한쪽이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 이 싸움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것이죠. 세계 전쟁이 안 끝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종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극우, 종교에 몰입해갖고 극우로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서로 배워서 이성과 신앙, 이성과 종교가 우리 이 사회의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주의가 지금 많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극우가 부상한다. 이건 꼭 종교만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전체주의, 나치가 등장했을 때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만 교회가 하나님을 신을 믿는 교회가 나치를 신처럼 이렇게 숭배했거든요.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주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한국은 서구와 좀 다른 게 우리는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을 겪은 분들이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정부를 생각하고 이런 관점이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을 일으킨다면은 그거는 이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못지않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3일 계엄이 있었고 그 뒤에 여러 혼란 속에 있는데 과연 이 양극화 혼란을 누가 좀 제대로 봉합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이 한국 사회의 큰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식민지를 겪었고 동시에 독재를 겪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건 식민지적 공공성과 국가주도적 공공성이에요.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나 이런 상대를 죽이고 없애버려야만 자신들의 그 어떤 지향, 이념적 지향이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5, 60년대 한 세대, 두 세대 정도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갈등 구조를 한국 사회가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훨씬 더 이 깊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어루만지고 다듬고 하는 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이 갈등을 해결해야만 우리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건데 그게 누가 할 수 있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은 결국은 종교적인 일이 할 수밖에 없다. 이걸 할 수 있는 영역은 종교의 영역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양극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봤더니 저쪽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쪽이야? 그쪽에서 한 얘기네? 나는 그럼 싫어. 반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저쪽에서 싫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우리 편이면 잘못된 소리라도 무조건 좋다고 그러고 이게 정서적 양극화라고 그러는데 정서적 양극화는 감정의 문제거든요. 근데 감정의 문제 결국은 도덕 판단까지 영향을 끼쳐요. 잘못했어도 우리 편이니까 옳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의 문제는 정서적으로 양극화가 도덕적인 이성의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서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즉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어떤 바른 품성, 인격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건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영역인가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당으로 됩니까? 이게 정부로 돼요? 바른 마음 갖고 서로 인정하고 이런 마음이 이런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재작년에 김상봉 그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닌데도 영성 없는 진보, 우리 사회의 진보가 많은 일을 했지만은 영성이 없어졌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원래 우리 사회의 진보는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로부터 그 영성을, 인권이라든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온 게 역사적 기원인데, 이 진보 세력이 정치화되면서 종교적인 영향력으로부터 결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진보를 위한 진보, 이념을 위한 이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이분은 완전히 골수 진보당이거든요. 한 번도 당을 바꾼 적이 없어요. 이분은 골수 진보당인데도 본인이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뵙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기독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종교만이 이 현실을 뛰어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타적인 심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심성으로부터 결발한 진보운동이라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타자를 상대방을 죽여야만 이겨야만 끝나는 정치 싸움이라는 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얼마나 민주주의에 의해서 이득이 되겠느냐 이런 반문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이분 한 모셔다 세미나를 했는데요. 꽤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종교는요, 이게 미국이 가장 유명한 종교사학자 두 분이 한 얘기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두 분 다 이게 아주 유명한 대학 출신의 교수들인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적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cohesive resource라고 해요. cohesive는 접착제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접착제가 필요한데 이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의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는 별개의 문제를 치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제도와 시스템 중에서 종교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종교 사회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그 사회에서 줄 수 있는 건 소셜 캐피털, 사회적 자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내돈내산 옛날에 한 30년 전만 해도 스포츠인이나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건물이 있네, 뭐가 있네 이런 얘기 못했습니다. 감히. 근데 지금은 뭐 전부 다 강남에 건물이 있네 없네 이런 건 자기 재산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는 게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그 건물주 되는 게 꿈이라고 그러고요. 이렇단 말이죠. 이런 사태들이 왜 그러냐.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은 관계망을 의미해요. 돈만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전부 다 돈, 주식, 코인에만 그냥 매몰되어 있어요. 그 사회의 도덕적 지수가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사회적 자본이 없는데 사회적 자본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접착제, 연결망이 와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걸 누가 할 것이냐?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내가 지지하는 어떤 이념 해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앞서가는 종교 단체들은요, 사회적 영성이란 말을 해요. 사회적 영성은 무슨 뜻이냐? 공동선, 마을 목회, 문화 목회, 사회적 협동조합을 그 종교의 역할 안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개신교원은요, 이런 문제들을 도시의 공공의제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주거, 이주민, 취약계층 등등등 보시면 그렇습니다. 영국의, 이게 이제 지금부터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영국의 아주 이스트는 못 사는 동네예요. 우리는 강남 강북이지만 얘네는 강동인데 아주 못 사는 동네인데 강동이 여기에 그 이민자들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건강 주택 뭐 타가 아무것도 안 되는 동네인데 여기에 개신교 목회자가 이제 교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 이슬람 사람들이 개종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절망해 사는데 이 목회자에게 하루는 이 성령의 마음이 들리더래요. 너 왜 우울하냐 실망하냐 하니까 여기서 교회 못합니다. 누가 너 교회라고 하라고 너 보냈냐 하니까 그 왜 보내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물으셨대요. 그 마음에서 너 이 사람들 안 불쌍하냐?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 안 불쌍하니? 여기에 충격을 먹고 런던 최초의 무료 건강센터, 무료 병원을 짓고요. 이때 블레어 총리 시대였는데 지금은요 이제 거의 40주년 되는데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적 기업 센터가 됐어요. 지역 주민들 센터하고 그래서 영 파운데이션이 유수의 그 런던의 중요한 그 사회단체들이 신입 사원이 오면은 여기에 먼저 보내서 살펴보고 오는 그런 수습 기간 동안에 수련을 하는 곳까지도 됐습니다. 연인연 5,000명 이상이 자원봉사를 하고요. 교회는 여직도 12명, 20명밖에 예배를 참석 안 해요. 그런데도 이 단체는요, 매우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해요. 그야말로 그 사회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지역사회의 접착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것이죠. 어려운 일 생기면 전부 다 여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슬람 사람도
뭐 흑인도 백인도 전부 다 와서 함께 나누고 먹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북카페의 최초의 모델이 바로 이거 처치 오브 세이비 워싱턴 DC에 있는 곳인데요. 백인 목회자인데 가난한 흑인 동네에 가서 최초의 흑인들을 위한, 그 당시 흑인들은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아파갖고 흑인들을 대학 좀 보내자 해갖고요. 책방을 열어가지고 이분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먹이면서 책을 읽혔어요. 그래갖고 지금도 미국에서 제일 큰 아카데미, 사교육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2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 1년 예산이 200억이 넘었어요. 왜냐하면 70개의 NGO를 운영했습니다. 지역사회와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NGO를 만들어서 펀딩을 해가지고 이 전 미국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회가 엄청나게 영향을 발휘한 것이죠. 지금 있는 것 중에 제가 가장 모델로 보는 것은 뉴욕에 있는 호프 뉴욕이라는 곳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모든 NGO들을 파악을 해서 교인이 한 5천 명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예배는 교회에 와서 하루만 드려라. 나머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은 당신 동네에 맨하탄에 이런 NGO들이 있으니 거기 가서 봉사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5천 명이 일주일마다 그 NGO에 쫙 터져가지고 아침에 노숙자들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맨하탄 전체가 한 공동체의 헌신으로 들썩들썩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지금 여기는 어마어마한 운영을 하고 있는 펀딩 규모도 어마어마하고요. 뉴욕 전체에 대표하는 그런 기관으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것은 런던입니다. 제가 이제 뉴욕 가거나 런던 가고 찾아가서 저희랑 같이 이제 대화하는 공동체들인데, 여기는 시티즌 UK라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의 핵심은 종교기관들인데, 종교기관 아닌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 빈민들의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임금 문제, 최저임금이라고 안 그러고 생활임금이라고 그래요. 최저임금은 그 노동자들 비하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하는, 우리는 리빙 웨이지, 생활임금이라고 그런다. 그래갖고 생활임금이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임금을 달라고 그래야지 왜 최저임금을 달라고 그러냐. 이거를 종교단체들이 이슬람 다 같이, 기독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협력해서 시 당국과 얘기하고 기업들과 얘기해서 그렇게 운동을 벌이고 있고 상당한 성과를 내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여기에 전부 MZ 세대들이 엄청나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가는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와 종교가 잘 협력하면 이런 모델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역사회를 위한 좋은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느냐? 작년에 낸 책입니다. 도시의 복음 공동체로 말하다. 그래서 도시에서 공동체 운동을 하는 교회들의 사례들을 묶어서 책을 냈습니다. 백현동에 가면요, 성문교회라고 있는데요. 이 카페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뭐 복잡한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악기교회에서 오케스트라 운영하고, 또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그 FC 축구팀을 운영하고 막 쏟아 보여. 그리고 커피숍도 해서, 목사님은 상인회 회장입니다. 예, 또 개신교 목회자 중에 2장 동장 많아요. 그런 교회가 되겠고요. 여기 서대문에 가면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을 타임에 교회를 안 짓기로 하고, 성도들을 또 청년들을 위한 빌라 3동을 지어서 지금 같이 사는데, 자기네끼리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함께 그 서대문에 같이 살면서 그 교회 공간을 마을의 공간으로 내놓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은 그 목회자의 아내이신데, 이분은 마포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까지 하시고 지금도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신앙공동체에서 주거공동체가 지역공동체로 발전한 사례가 되었고, 이게요, 제가 이제 가봤는데 소리가 안 들리죠? 수요일 날 가시면요, 누구든 밥을 이렇게 줍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가보시고. 대구에 가면은 이분도 목회자신데요. 와룡의 사회적 기업과 거주 공동체, 성서 지역의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공동 주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안 보내고, 그 학원에 안 보내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아이들과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생태 운동가이기도 하십니다. 성남에 노숙자들을 돕는, 요거는 우리 장신대 출신의 여자 목사님이 가운데 계신 분이 하시는 제 제자인데요. 하시는 일인데, 여기도 독특합니다. 일요일만 해요. 노숙자들이요, 일요일 날에는 밥 주는 교회가 아무도 없대요. 자기네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 공동체는 일요일만 밥을 줍니다. 도시락을 주고. 그래서 놀라운 건 이 성남 지역에 있는 초교파
그 교회들이 다 참여해서 한 주씩 맡아가지고 연합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서로 보태면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사각지대를 위해서, 지역의 불평등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팜, 여기 저 끝에 이제 스마트팜을 열어가지고요, 그 지원을 하고 기업에서 이제 막 헌금이 들어옵니다. 그래갖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LH 또 입주도 시키고 아주 모범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부터 지나갑시다. 이거 그냥 엊그제 신문에 났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교회 가셨는데 그 청천안에 그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아주 쌍샘 자연교회라고 공동체의 운동에 탁월하게 한 유명한 교회인데 여기에 가셨다는 났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그래서 이런 운동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연구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식탁교회 운동이라고 그래갖고 식탁을 누구든지 오픈해서 와서 식사를 하시게 하고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게 바로 예배다. 기성교회 주일날 가서 이렇게 앉아갖고 드리는 예배도 물론 예배지만 함께 먹고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행위가 예전에 이제 곧 성탄절인데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먹고 나누는 일이다. 이게 이제 그 식탁 교회 운동인데 이게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시카고, 시애틀 등등에서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운동이기도 합니다. 저희 연구소가 그 지역 인문학 하는 겁니다. 이거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에요. 지역 인문학 운동도 하고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처치 포 더 커먼 공동선을 위한 교회 이렇게 해갖고 해오는 큰 세미나 1년에 한 번씩 하는 컨퍼런스가 되겠고요. 성수동에도 가서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여기 우리 박영수 선생님도 여기 계세요. 잘 찾아보시면 여기 계시죠. 박영수 선생님도 이런 데 오셔서 같이 또 아이디어도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공동선, 지역사회, 시민사회에 아프고 힘들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종교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공동선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최근에 성수동에서 저희가 돈 많이 들었어요. 이게 1억 펀딩 해갖고요. 상금을 7천만 원을 줬어요.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다 종교인인데, 우리 다 신앙인인데 더 나은 세상, 우리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면 좋을지 이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의 250편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에게 5편을 골라서 저희가 7천만 원 상금을 주고요. 너희들이 헌신하는 것이 교회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하는 게 곧 우리 신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곧 선교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바란다. 이제 1월 중순에 이 친구들 다 데리고 제가 제주도 갈 겁니다. 가서 또 이제 의논하고 크리스천 사회혁신 공모전 이렇게 해서 성수동에서 했는데요. 아주 잘 됐습니다.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안 들리나? 마을 주민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된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코로나 전에 광장도에서 했던 일입니다. 서울 광장동의 거리입니다. 형형색색의 방울과 트리 장식으로 꾸며진 가로수가 성탄절 분위기를 한껏 살려줍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양초와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광장동 주민들이 성탄절을 맞아 올해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마을 축제를 열었습니다. 300여 미터 도로 양쪽에 늘어선 가로수 39그루는 모두 이 동네 주민들의 작품입니다. 각 가정에서 한 그루씩 맡아 정성껏 장식했습니다. 이걸 한 가정 나와서 꾸미다 보니까 상가분들도 제일 처음에 참여를 하지 않으셨다가 정말 추운 날 저희가 트리를 꾸미다 보니까 막 커피도 내주시고 와서 날로 손을 좀 녹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이 거리가 차갑지만은 않구나, 따뜻하구나. 소원에 적은 엽서를 나무에 매다는 아이들. 크리스마스 축제에서 가장 신난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저가요 조금 있으면 중학생에 가는데요. 거기서도 시험을 좀 어렵게 본다고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좀 잘 보면 좋겠다고 썼어요. 작년이랑 막 전에는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없었어요. 이번에 올해 처음 열리니까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고 그래서 분위기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굳이 어딘가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 부모님들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뭐 눈썰 매장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산타 할아버지 행사를 어디 찾아와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올해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막 기대하고 있느라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 지역의 교회들도 마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을 축제를 만드는 데 적극 동참했습니다. 한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성당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서 온 마을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성탄 축제를 한다는 것이 성탄의 정신에 아주 핵심과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장신대도 참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상업적인 성탄 문화만 남은 우리 사회에서 광장동 골목골목 크리스마스 축제는 건강한 지역 공동체를 세워가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성탄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예, 요거 2회까지 하고 그만 이제 못했어요. 코로나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좀 신경 쓰셔서 이런 거 좀 잘 될 수 있도록 큰 구청 단위의 축제 전시적으로 또 과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골목마다 지역마다 동마다 자기들만의 소소한 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역단체, 교회들 협력하면 교회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종교인들이 훨씬 많다는 걸 좀 믿어주시고 우리 광진구를 더 좋은 광진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